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가족 드라마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로 48세 한도훈 씨와 45세 윤미영 씨, 그리고 두 자녀의 20년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들려드립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네 식구. 20년 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이곳에는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한도훈 씨는 48세로 중소제조업과 무역업을 하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편이었죠. 아내 윤미영 씨는 45세로 집안 살림을 돌보면서 보험 설계사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학생들 영어 과외까지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산층 가정이었죠.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한지훈이는 12살로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며 반항기가 시작되던 때였죠. 작은 딸 한수진이는 9살로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엄마를 항상 따라다니는 귀여운 딸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분당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훈 씨 명의로 성남 외곽 지역에 땅과 낡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훈 씨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었는데 구도심이라 값도 잘 오르지 않고 세입자도 잘 안 들어오는 애물단지 같은 곳이었죠. 어느 날 저녁 도훈 씨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얼굴에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나 좋은 소식 있어. 미영 씨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동업자 최강수 사장이랑 얘기했는데 중국 쪽 거래선을 확 늘릴 수 있대. 공장도 좀 더 확장하고 제품 라인도 늘리면 매출이 2배는 늘어날 것 같아. 미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장이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야 당연하지. 대출도 좀 받아야 하고. 근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 여보, 우리 지금도 지훈이 학원비에 수진이 피아노 레슨비에 빠듯한데요. 전세 만기도 내년이고. 도훈 씨가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맨날 그래. 돈 버는 얘기만 나오면 걱정부터 하고. 이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훈 씨는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미영 씨는 남편 눈치를 보며 보험 설계 일과 과외를 더 늘렸습니다. 어느 주말 동업자 광수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미영 씨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슬쩍 들어보니 투자금, 대출, 담보 같은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광수 씨가 떠나고 난 후 미영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담보 얘기하던데 설마 우리 성남에 있는 땅 얘기는 아니죠? 아, 그건 혹시 필요하면 담보로 넣어야 할 수도 있어. 안 돼요. 그건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건데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줘야죠. 부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말다툼을 했습니다. 12살 아들 지훈이가 자기 방문을 살짝 열고 부모님의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죠.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지훈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어젯밤에 다 들었어요. 도훈 씨가 신문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저도 이 집 식구예요. 알 권리 있어요. 지훈이는 수저를 내던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해 여름 도훈 씨의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27세의 오유리 씨였습니다.
총무 업무와 통역을 담당하기로 했죠. 중국어를 잘해서 중국 거래처와의 소통을 맡게 되었습니다. 유리 씨는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옷도 세련되게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밝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죠. 그해 가을 도훈 씨는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중국 출장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생겼죠. 그리고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각, 미영 씨가 남편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충전하려고 집어든 건데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발신자는 오유리 대리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내일 미팅 자료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사장님, 중국 거래처 사장님이 골프 치자는데 같이 가실래요? 미영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균열은 그때 이미 보였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이듬해 초까지 도훈 씨의 회사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중국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출장도 많아졌고 야근도 잦아졌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27세 여직원 유리 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미영 씨의 친구 김복래 씨가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복래 씨는 미영 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45세였습니다. 둘은 20년 넘게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죠. 미영아,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미영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은 남편 때문에 걱정이야. 도훈이가? 왜?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거의 매일 밤 11시, 12시야. 주말에도 회사 간다고 나가고. 회사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있거든. 유리라고 27살인데 중국어를 잘해서 남편이랑 출장도 자주 같이 다니고. 복래 씨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아, 그거 위험한 신호야. 조심해야 돼. 다음 날 오후 12살 아들 지훈이가 학원을 마치고 아버지 회사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회사 건물 앞을 보니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키가 크고 예뻤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두 사람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집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밝고 편안해 보였죠. 지훈이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엄마가 더 슬퍼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12월 회사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도훈 씨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직원들끼리만 하는 자리라서라는 이유였죠. 송년회는 강남의 한 호텔 뷔페에서 열렸습니다. 도훈 씨 옆자리에는 유리 씨가 앉았습니다. 유리 씨는 그날 특별히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동업자 광수 씨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송년회가 끝나고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술에 취한 도훈 씨와 유리 씨는 듀엣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해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도훈 씨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미영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무슨 향수 냄새예요? 도훈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노래방 갔었거든. 거기서 누가 향수를 뿌렸나 봐. 그 유리 씨도 왔겠네요? 도훈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의심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이고, 피곤한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 자러 간다.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영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도훈 씨는 주말에도 골프를 간다며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9살 딸 수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놀이공원 가요? 저번에 가자고 했잖아요. 아빠 요즘 바빠서 나중에 가자. 도훈 씨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바쁘다잖아. 엄마랑 가.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남편의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은 25만 원. 2인분의 식사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응, 회사 근처에서 대충 먹었는데. 정말요? 이게 뭐예요? 미영 씨가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도훈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 거래처 사람이랑 미팅한 거야. 거래처 사람이랑요? 25만 원짜리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둘이서만요?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돈 벌어오는데 식사비 가지고 따지고 그래. 도훈 씨는 그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왔죠. 12살 아들 지훈이는 방문 틈새로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저번에 아빠 회사 앞에서 봤어요. 아빠가 젊은 여자랑 같이 나오는 거. 둘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미영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 갔습니다. 그해 여름 동업자 광수 씨가 도훈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훈이 형,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유리 대리랑 너무 가까워 보여서 말이야.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광수야, 신경 쓰지 마. 그냥 일 잘하는 직원일 뿐이야. 그래도 형수님 생각하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광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증거를 찾고 증거는 결심을 불렀습니다. 1년 후 어느 가을날 도훈 씨는 더 이상 이중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리 씨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도훈 씨가 평소와 다르게 일찍 귀가했습니다. 애들아, 엄마 아빠 얘기 좀 해야 하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라. 미영 씨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애들 먼저 방에 보내고 얘기해요. 지훈이와 수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2살 지훈이는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부모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도훈 씨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 우리 이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무슨 얘기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요. 이혼합시다. 미영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보, 우리 아이들 있어요. 지훈이는 이제 중학생이고 수진이는 아직 어린데.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도훈 씨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가 성남에 있는 땅이랑 건물 다 당신 명의로 넘겨줄게요. 지금 시세로 한 3억 정도 될 거예요. 당신 지금 미쳤어요?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아이들은 당신이 키우세요. 양육권도 당신이 가지세요. 양육비는요? 도훈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양육비는 내가 지금 사업 확장하느라 여유가 없어요.
그 대신 땅을 주는 거잖아요. 말도 안 돼. 당신이 아버지잖아요. 내가 땅 주는 게 양육비예요. 3억짜리 땅을. 방에서 듣고 있던 지훈이가 참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훈아, 어른이래. 전 다 들었어요. 아빠가 그 여자 때문에 우리 버리려는 거죠? 회사에서 본 그 여자. 도훈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내가 뭘 봤다고. 저 봤어요. 아빠가 그 여자랑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집에서는 한 번도 안 웃으면서 9살 수진이도 울면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우리 버리고 가지 마요. 흑흑. 도훈 씨는 딸이 우는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도 어쩔 수 없어. 미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날 밤은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 씨의 친정 식구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미영 씨의 아버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우리 딸을 버리겠다고. 친정 식구들이 도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도훈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훈 씨의 어머니, 즉 미영 씨의 시어머니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도훈 씨가 이혼하자고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도 차가운 말을 했습니다. 근데 미영아, 너도 남편 관리를 잘 못한 거 아니야?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다 여자가 못나서 그런 거야. 미영 씨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2주 후 도훈 씨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성남시 외곽의 땅과 건물을 미영 씨 명의로, 이전 양육권은 미영 씨가 전부 가짐, 양육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 미영 씨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조건은 너무 불리합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아야 해요. 하지만 저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더 이상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12살 아들 지훈이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지훈아, 미안하다. 아빠도 어쩔 수 없어. 아빠는 비겁해요. 책임도 안 지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지훈아, 아빠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저는 아빠를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지훈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버지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도훈 씨와 미영 씨는 18년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성남시 외곽의 땅과 낡은 건물은 미영 씨 명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양육비도 없고 추가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양육비 항목이 비어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미영 씨는 소송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도훈 씨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유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하지만 미영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긴 전쟁이. 한 집은 찬바람 속에, 한 집은 불빛 속에 밤이 깊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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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훈 씨와 미영 씨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미영 씨의 10년. 이혼 후 첫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분당 전셋집에서 나와야 했고 성남 외곽의 낡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집은 남편에게서 받은 재산, 바로 그 땅 위에 있는 오래된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집은 30년도 넘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미영 씨는 13살 아들 지훈이와 10살 딸 수진이를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 세 식구는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방바닥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예전 집으로 돌아가요? 수진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미영 씨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13살 아들 지훈이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보험 설계사 일을 계속했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슈퍼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청소를 하고 낮에는 보험 영업을 하고 저녁에는 학생 과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친구 복래 씨가 그런 미영 씨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복래 씨는 자주 반찬을 가져다 주고 아이들 학교 준비물도 챙겨주었습니다. 방과 후에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윤미영 씨, 대출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빨리 갚으셔야 합니다. 네, 무슨 대출이요? 알고 보니 성남 땅에 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던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었죠. 미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훈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이자만 매달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자까지 내려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영 씨는 부업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주말에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죠. 아이들은 이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13살 지훈이는 학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전 학원 안 다녀도 돼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지훈아, 미안하다. 엄마,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다 아빠 때문이에요. 지훈이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10살 수진이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엄마, 저 옷 안 사도 돼요. 언니한테 물려받은 거 입을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몇 년 후 미영 씨는 보험 설계사로 실적을 올려서 수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 빚 이자를 내느라 허덕였죠. 성남 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구도심이라 개발도 안 되고 관리비만 계속 나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었으니까요. 도훈 씨의 10년. 한편 도훈 씨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혼한 다음에 도훈 씨는 28세가 된 유리 씨와 함께 강남의 작은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유리 씨는 젊고 예뻤습니다. 도훈 씨는 20년 젊어진 기분이었죠. 야, 나 이제 자유야. 인생 2막이 시작된 거지. 동업자 광수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 그래도 애들 생각은 해야지. 애들은 커.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도훈 씨는 유리 씨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좋은 식당도 자주 갔습니다. 외제차는 못 사도 준중형 차를 리스로 빌렸습니다. 강남 원룸에서 분당 오피스텔로 이사도 갔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유리 씨는 명품 가방과 좋은 옷을 좋아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길 원했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빠, 다음 달에 발리 갈까요? 유리야, 요즘 회사가 좀 바빠서. 에이, 오빠. 우리 작년에도 못 갔잖아요.
도훈 씨는 유리 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드로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했습니다. 몇 년 후부터 회사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훈 씨는 동업자 광수 씨와 함께 사업을 확장했었습니다. 중국 거래선을 늘리고 공장도 확장했죠. 그러기 위해 은행에서 큰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한국에도 왔습니다. 수출이 줄고 거래선에서 주문이 끊겼습니다. 공장은 확장했는데 일감은 없었죠. 광수 씨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훈이 형, 우리 대출 이자를 못 갚고 있어요.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뭐, 그럼 어떡하지? 결국 두 사람은 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도훈 씨는 개인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회사에 돈을 넣었습니다. 집에서는 유리 씨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요즘 데이트도 안 하고 뭐해요? 유리야, 미안해. 요즘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도훈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 회사는 첫 번째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큰 거래처에서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고 은행에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광수 씨가 도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형,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내 돈도 다 날렸는데 더 이상은 무리예요. 광수야, 지금 포기하면 우리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 돼. 미안해요, 형. 나도 가족이 있어요. 광수 씨는 그렇게 손을 뗐습니다. 도훈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했고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씨도 그 무렵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오빠, 저 다른 데 취직할래요. 도훈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오빠, 이번 달에 가방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유리야, 지금은 좀. 오빠는 맨날 나중에만 해요. 도훈 씨는 결국 카드를 긁었습니다. 유리 씨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몇 년 후 회사는 거의 망해가고 있었고 개인 빚은 2억이 넘었습니다. 그의 도훈 씨는 아들 지훈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6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아빠, 대학 등록금이 필요해요. 도훈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학기에 350만 원이요. 아빠가 지금은 좀 어려워서 다음 달에 보내줄게. 아빠, 등록 기한이 이번 주까지예요. 미안하다, 지훈아. 아빠가 정말. 지훈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학자금 대출 받을게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도훈 씨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유리 씨는 그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그 애들한테 왜 돈을 줘요? 이혼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도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버틴 자에겐 근육이, 도망친 자에겐 빚이 남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훈 씨의 회사는 심각한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한도훈 사장님, 대출 원금 상환이 3개월 연체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갚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훈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계좌에는 10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채권자들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빚을 언제 갚으실 겁니까? 이번 주까지 5천만 원이라도 갚으세요. 아니면 재산 압류합니다. 채권자들이 떠나고 난 후 남아있던 직원 몇 명이 도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월급은 언제 주시는 겁니까? 이번 달까지 안 주시면 저희도 나가겠습니다. 결국 그 주 안에 남아있던 직원 5명이 모두 퇴사했습니다. 도훈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니
유리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 씨는 화장을 짙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친구들이랑 백화점 갔다 왔어요. 도훈 씨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니 그 달에만 300만 원이 넘게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유리야, 이거 좀 줄여야겠어. 지금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유리 씨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맨날 어렵다, 어렵다만 하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럼 오빠가 무능한 거죠. 도훈 씨는 그 말에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은행에서 회사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업자였던 광수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도훈이 형, 나 잠적할 거야. 채권자들이 나한테까지 연락하더라고. 미안하지만 난 내 가족 지켜야 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도훈 씨는 동업자마저 도망간 것에 절망했습니다. 그날 저녁 채권자들이 도훈 씨가 살던 분당 오피스텔까지 찾아왔습니다. 한도훈 씨, 문 열어요. 유리 씨가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집까지 와요? 저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요? 그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리 씨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야, 뭐 하는 거야? 나 나갈래요. 오빠,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유리야, 우리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조금만 더 참아줘. 유리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이미 끝났어요. 빚만 수억 원. 다시 일어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유리 씨가 도훈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오빠가 날 속인 거예요. 유리 씨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은 쾅 닫혔습니다. 도훈 씨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도훈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회사도 망했고 10년을 함께한 여자도 떠났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지? 가족을 버리고 이게 뭐야? 도훈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20년 전 가족을 버린 것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미영 씨 쪽의 희망. 같은 시기 미영 씨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남 외곽의 낡은 집에서 11년을 살아온 미영 씨는 여전히 세 가지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큰아들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지훈이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제 첫 월급이에요. 미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딸 수진이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공부했지만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그해 가을 미영 씨에게 이상한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혹시 윤미영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대한개발 시행사의 장명호라고 합니다. 사모님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땅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미영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재개발? 저 낡은 동네가. 며칠 후 명호 씨라는 남자가 미영 씨를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이 지역이 올해 안에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모님 땅은 약 250평 정도 되시죠?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하는데 대략 보상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나요?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비슷한 사례로 보면 현금 보상에 신축 아파트 분양권까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미영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11년 동안 골칫거리였던 그 땅이 이제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미영 씨는 그날 밤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훈아, 수진아, 우리 땅이 재개발된대.
엄마, 정말요? 그럼 우리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대. 만약 되면 우리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새 식구는 그날 밤 오랜만에 행복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11년 만에 찾아온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한쪽은 문을 닫았고 한쪽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미영 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면 도훈 씨의 삶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재개발이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미영 씨가 소유한 땅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은 2020년에 확정됐고 2주 철거를 거쳐 2022년에 준공됐습니다. 시행사 직원 명호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땅 250평과 건물을 합쳐서 총 12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12억이요? 정말요? 네. 사모님은 현금 보상, 신축 아파트 분양권 또는 둘을 섞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재개발 지역에는 상가도 분양합니다. 결국 미영 씨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현금 5억 원, 신축 아파트 분양권 1개, 그리고 상가 2개 분양권. 먼저 현금 5억에서 11년 동안 갚지 못했던 5천만 원 대출을 갚았습니다. 체납 이자까지 포함해 7천만 원가량이 나갔습니다. 휴, 이제야 이 빚에서 해방되는구나. 남은 돈으로 큰아들 지훈이의 학자금 대출 3천만 원을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딸 수진이의 남은 등록금도 다 내줬습니다. 나머지 돈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었습니다. 32평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새 것이었습니다. 미영 씨와 아이들은 11년 만에 낡은 단독주택을 떠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겨울에도 따뜻하고. 그러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더 놀라운 것은 상가였습니다. 재개발 지역 1층에 있는 상가 2개를 분양받았는데 임대료가 매달 들어왔습니다. 각 200만 원씩 합계 월 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미영 씨는 이제 보험 설계사 일만 하면 됐습니다.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주말 설거지 일도 그만뒀습니다. 임대 수익으로 기본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몇 년 후 큰아들 지훈이는 직장에서 승진도 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식구가 새 아파트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잘 견뎌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궁금하지 않아. 그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끝난 사람이야.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맞아. 아빠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어. 전화 한 통, 용돈 10만 원도 없었어. 이제 와서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어. 같은 시기, 도훈 씨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사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났고 모든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분당 오피스텔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도훈 씨는 짐을 챙겨 나와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유리 씨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업자 광수 씨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들도 피했습니다. 도훈 씨는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공용이었고 침대와 책상만 있는 곳이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되다니. 도훈 씨는 아르바이트를 찾았지만 60세 가까운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8만 원이었습니다. 1년 후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119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체납 상태였습니다. 도훈 씨는 링거 하나 맞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치료비 20만 원도 아까웠기 때문이죠. 고시원 월세를 3개월 밀렸습니다. 고시원 주인이 쫓아냈습니다. 아저씨, 여기 자선사업 하는 데 아닙니다. 나가세요. 도훈 씨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그 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건설 현장도 많이 줄었습니다. 도훈 씨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저씨, 미안한데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일도 없어서 다른 데 알아보세요. 도훈 씨는 쪽방촌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1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울 수 있는 공간만 있었죠. 도훈 씨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박스를 모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피까지 나왔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헤어진 옷, 더러운 수염, 주름진 얼굴, 빠진 머리카락. 내가 이렇게 됐구나. 도훈 씨는 문득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큰아들 지훈이는 지금 몇 살이지? 딸 수진이는? 그리고 미영이는? 내가 그때 가족을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도훈 씨는 용기를 내서 큰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아빠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저 바쁩니다. 끊겠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도훈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년 후 도훈 씨는 딸 수진이가 사는 아파트 근처까지 갔습니다. 아파트 이름을 수소문해서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멀리 지켜봤습니다. 깨끗한 새 아파트였습니다. 차들도 좋은 차들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미영이네가 이런 데 살아? 재개발됐나 보다. 도훈 씨는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1시간 정도 서 있다가 도훈 씨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얼굴로 가겠어. 세월은 공평했습니다. 계산서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도훈 씨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도훈 씨는 쪽방촌에서 살면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고 돌아다니며 박스를 모았습니다. 어느 날 폐지 수거 중에 예전 회사 직원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직원은 도훈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도훈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응, 안녕하게.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되신 겁니까? 인생이 원래 이런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직원이 가고 나서 도훈 씨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그해 여름 도훈 씨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주워서 번 돈으로 싸구려 소주를 샀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쪽방촌 옆방에 사는 70대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술 마시지 마쇼. 건강만 더 나빠지니. 아이고, 술이라도 안 마시면 어떻게 살아요. 도훈 씨는 점점 술 중독에 빠져갔습니다. 하루에 소주 2병씩 마셨습니다. 그해 가을
도훈 씨는 알코올성 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료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당장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5배입니다. 그럼 몇 년 못 사십니다. 하지만 도훈 씨는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술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해 겨울 쪽방촌 월세도 못 냈습니다. 주인이 쫓아냈습니다. 아저씨, 3개월째 밀렸어요. 여기서 나가셔야겠어요. 도훈 씨는 쪽방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제 진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지하철역에서 잤습니다. 경비원이 와서 쫓아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도훈 씨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떨었습니다. 1년 후 도훈 씨는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아 먹고 밤에는 고가도로 밑에서 잤습니다. 몸무게는 50kg도 안 되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훈 씨를 피했습니다. 냄새가 났고 모습이 흉측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복지관 상담사가 도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가족이 있으세요? 연락해보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도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20년 만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해 여름 도훈 씨는 또다시 전 부인 미영 씨네 아파트 근처까지 갔습니다. 이번엔 정말 절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파트 정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경비원이 수상하게 여기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누구 찾으시는 거예요? 도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내가 무슨 얼굴로. 그해 9월 건강은 최악이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피까지 나왔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알던 동업자 광수 씨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리 씨도 재혼해서 잘 산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다들 잘 사는구나. 나만 이렇게. 도훈 씨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0년 전 가족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선택했던 그 순간, 그때는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노숙자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죠. 미영아, 지훈아,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훈 씨는 매일 밤 가족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훈 씨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자. 얼굴만 보고 오자. 그날 저녁 도훈 씨는 목욕탕에 가서 씻었습니다. 남은 돈 8,000원을 내고 목욕을 했습니다. 수염도 최대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옷은 여전히 낡았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68세 노인의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날 밤 늦은 시각 도훈 씨는 전 가족이 사는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현관 인터폰 카메라에 자신의 모습이 잡히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룻밤만이라도 씻고 따뜻한 곳에서 자고 싶었습니다. 도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누르는 초인종이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멈췄고 달력은 넘어갔습니다. 20년이 흐른 어느 9월 밤,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아파트. 이곳은 미영 씨와 두 자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65세가 된 미영 씨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32살 큰아들 지훈이는 자기 방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고 29살 딸 수진이는 부엌에서 내일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깨끗한 아파트, 따뜻한 난방, 넉넉한 생활. 고생 끝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미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볼게요. 수진이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서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덥수룩한 수염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엄마. 수진이가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미영 씨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엄마, 이거. 미영 씨가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늙었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도훈 씨? 지훈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훈아, 너, 내 아버지야. 지훈이가 인터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빠? 화면 속 도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야. 문 좀 열어줘. 미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늙고 쇠약한 목소리였죠.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저 사람. 수진아, 진정해. 지훈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경비실에 신고하세요. 저 사람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엄마, 저 사람이 우리한테 뭘 해줬어요? 20년 동안 전화 한 통, 용돈 10,000원도 안 줬잖아요. 지훈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초라한 모습이 한순간 마음을 흔들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안 됩니다. 미영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도훈 씨는 이혼한 후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제발, 하루만 씻고 갈 때 좀.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그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의 목소리였죠.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래도, 수진아, 뭐가 불쌍해? 저 사람이 우리한테 했던 것 생각 안 나?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며 가족을 버렸던 그날. 아이들에게 양육비 한 푼 안 주고 떠났던 그날. 그리고 그 후 11년 동안 3가지 일을 하며 빚 갚고 아이들 키우며 힘들게 살았던 시간들. 은행 독촉 전화, 끊어진 학원, 단전 고지서. 미영 씨가 인터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훈 씨,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미영아, 제발. 당신이 20년 전에 버린 집이에요. 당신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며 떠난 집이잖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20년 만에 그 말을 하러 온 거예요?
미영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당신이 남긴 빚 갚느라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지훈이는 학원도 못 다니고 수진이는 헌 옷만 입었어요.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 지훈입니다. 당신 아들이었던 사람이요. 지훈아, 전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가족을 버렸죠. 지훈아, 아빠가 잘못했어. 제가 대학 등록금 없어서 전화했을 때 기억나세요? 당신은 다음 달에 보낸다고 했죠. 근데 그 돈 안 왔어요. 저학자금 대출받아서 대학 다녔어요. 도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아빠가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수진이에요. 기억하세요? 아빠가 떠날 때 울면서 매달렸던 아이. 수진아, 전 아빠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6년 내내 기다렸어요. 아빠가 생일 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왔어요. 전화도 없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전 이미 아빠 없이 어른이 됐어요. 미영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훈 씨,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자유를 선택했고 새로운 사랑을 선택했죠. 그리고 우리를 버렸어요. 그 선택의 결과를 이제 당신이 받는 거예요. 미영아, 여긴 당신이 떠난 집이에요. 우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제발 하루만, 하룻밤만. 미영 씨가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 선 도훈 씨는 그 소리를 듣고 무릎이 풀렸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68세 노인은 복도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집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버린 가족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경비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 제가 주민분이 신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야겠습니다. 도훈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경비원의 부축을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늘한 9월 밤이었습니다. 도훈 씨는 아파트를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 그리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세 식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한 걸까요? 미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우리가 너무한 게 아니라 우리를 버린 사람이 너무한 거야.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20년 동안 그 사람 없이 살았어요. 이제 와서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미영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도훈 씨가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잊어버리자. 오늘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 수진이와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 씨는 20년 전 자유와 새로운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났죠. 하지만 그가 찾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파멸이었습니다. 68세가 된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고독뿐이었습니다. 반면 미영 씨는 20년 전 버림받았습니다. 두 아이와 낡은 땅 한 조각만 받고 이혼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11년의 고생 끝에 기적 같은 반전을 맞았습니다. 65세가 된 지금 그녀는 두 자녀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첫째, 가족은 쉽게 버릴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돈도 사랑도 아닌 가족입니다. 셋째, 우리가 내린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행복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있어도 후회해서 돌아올 자리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울린 초인종. 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도은 씨가 받은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